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연초이기도 하고, 그러니 별다른 소식은 없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어쩌다 보니 다룰 시기를 놓친 주제를 다루어 볼까 해요. 그건 다름 아닌 경량형 105mm 자주포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루려 하는데, 그래도 연초라고 해도 몇 가지 소식은 있으니 전하자면요. 저에게 항상 이거 사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방산업계 주식이 대폭 올랐다네요. 이유는 정부에서 방산업을 신수출 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를 해서라고 해요. 아무튼 뭐 그래서 방산업 관련 주식을 가지신 분들은 기쁘겠네요. 그리고 이건 좀 해프닝인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는 인도에 백문의 K9 자주포를 수출했는데요. 원래 처음부터 200대를 도입하기로 했던 걸 수량을 줄인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인도는 현지에 K9 자주포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건설한 상태이고, 그래서 어차피 인도는 K9을 추가 도입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작년인 12월 30일에 인도에서 K9 자주포 100대를 추가 도입한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다른 영상에서 그 소식을 잠깐 언급하려다가 어쩌다 보니 언급을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한화가 그 사실을 부인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은 인도와 협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수출이 확정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계약 소식이 있으면 보통은 업체가 공시를 하면서 알려지는 게 보통이거든요. 대부분 그리해서 공식적으로 알려지는데, 이번 기사는 확실히 업체의 공시가 아니라 인도 쪽에서 나온 기사이긴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미 많은 유튜버들이 인도에 대한 K9 자주포 추가 수출 소식을 전했는데 어쩌다 보니 오보가 되었네요. 뭐 추가 수출이 되기는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인도에는 K9 공장이 있고, 그 공장은 앞으로 인도가 개발한 경전차를 생산하게 되지만 당장은 생산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공장 유지용으로라도 인도 정부는 K9을 추가 구매하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이번 기사는 오보였네요. 그리고 천무에 관한 소식인데요. 이번에 세르비아가 우리 천무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인 이스라엘의 PULS를 또 선정했네요. 제가 전에 이 다련장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우리나라 천무는 폴란드에서 선택된 거 말고는 유럽 시장에서 계속 패배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천무를 패배시키는 주요 경쟁자는 주로 하이마스지만 그 다음으로는 이스라엘의 PULS가 있다고요. 그리고 PULS가 유럽에서 좋은 실적을 기록하는 건 역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발사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세르비아에서 이 이스라엘의 PULS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PULS를 유럽에서 많이 선택하는 건 역시 이스라엘도 같은 서양인이기 때문 아니겠냐고 했는데요. 솔직히 그런 것 같습니다. 결론은 유럽 국가들은 첫 번째로는 유럽 무기 위주로 구매를 하고, 유럽 무기 중에서 적당한 게 없으면 이스라엘 같은 유럽 사람과 같은 서양인 국가에서 무기를 도입하고, 그래도 없으면 그때야 우리나라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마 앞으로는 오히려 유럽에 대한 무기 수출은 갈수록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메이드 인 코리아로 유럽에 우리 무기를 팔아서는 안 되고 폴란드 등을 경유해서 택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지금 노르웨이에서 천무 도입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그래도 조금은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방산업체인 콩스버그가 특히 우리나라의 RCWS 시장을 강력하게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사업에는 우리나라의 천무와 미국의 하이마스가 후보에 올라와 있고 당연히 하이마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우리 천무를 구매함으로 인해서 구상무역으로 콩스버그의 RCWS를 우리나라에 판매를 할 수 있고, 콩스버그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진출을 한 후에는 추후에는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무기 수출이라는 건 무기의 성능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특히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은 더욱더 그러하고요. 결론은 그래서 오히려 이번 노르웨이 사업은 그나마 가능성이 조금은 있고, 만일 우리가 노르웨이에 천무를 판매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정말로 콩스버그의 RCWS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것입니다. 콩스버그가 노르웨이 정부의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우리나라에 진출하려는 이유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결론은 우리나라는 지금 기갑 차량 대부분의 RCWS를 탑재하려 하고 있고, 그 전체 규모만 따지면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러니 전 세계에서 RCWS에 대한 점유율이 가장 큰 콩스버그가 이 시장을 놓치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라도 노르웨이에서는 천무가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가요? 무기 수출이 쉬운 게 아니죠. 솔직히 그러나 저는 어차피 노르웨이가 이번에 우리 천무를 구매한다고 해도 더 이상 우리나라에 무기를 구매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노르웨이에 천무를 판다고 해도 구상무역으로 콩스버그의 RCWS를 도입해서 우리나라의 시장을 열어줄 필요는 없고,
그냥 구상무역을 지킨다고 말로만 하고 지키지 않고 노르웨이 정부에 벌금을 물어버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양아치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방법은 이미 다른 나라들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당장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에 대한 구상무역은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방법을 그대로 쓰면 된다고 봅니다. 결론은 무기를 판매할 때 정상적인 가격보다 좀 더 받아서 그걸 구상무역 미이행에 따른 벌금으로 내버리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르웨이는 이번에 우리에게서 천물을 산다고 해도 어차피 더 이상 우리나라에게서 무기를 살 리도 없으니까요. 이리 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게 좀 인종차별인 것 같기는 하지만 결론은 노란머리들은 노란머리끼리 편을 가르려 하고 있고 그러니 우리나라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 수출 시장은 중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유럽 시장은 자기들끼리 해먹기 때문에 드리는 공에 비해서 결코 성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중동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 그리고 중남미 순으로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무기 판매를 위해서 세일즈를 하는데도 돈이 들어가니까요. 돈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유럽 시장은 성과도 별로 안 나오고 구상무역 등 조건만 까다롭기 때문에 결코 좋은 시장은 아닙니다. 그에 반해서 중동 시장이 전체적인 무기 도입 규모와 그리고 구매 조건 등이 확실히 훨씬 쉽고 유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코 유럽 시장에 목을 맬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기로 했던 105mm 경량형 자주포. 이 자주포는 제가 이미 오래전에 다룬 적이 있는데요. 실은 저번 카덱스에서 이 경량형 자주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서 다루어야 했지만 어쩌다 보니 다룰 시기를 놓쳐버렸는데요. 물론 당연히 여러분도 다른 매체나 유튜버들이 이 자주포를 다룬 걸 보셨겠지만 대부분이 우리나라가 소형 전술 차량에 탑재하는 경량형 자주포를 개발한다. 그리고 이 자주포는 대단한 물건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만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좁은 시각으로는 절대로 이 자주포를 평가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넓게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자주포가 만들어지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주포를 개발하는 걸 솔직히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주포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불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주포가 만들어져서 실행하려는 작전이 성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문제는 저는 이 자주포가 만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넓게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조금씩 자주포의 기본적인 성능까지 좁혀가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이 자주포는 왜 만들어지느냐? 그건 바로 제2신속대응사단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자주포입니다. 결론은 제2신속대응사단의 공중강습 작전을 위해서인데요. 제2신속대응사단의 작전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수송기에 의한 공수작전과 그리고 또 하나는 헬기에 의한 공수작전입니다. 그래서 제2신속대응사단에 대한 지원하기는 지금 수송기로 수송이 가능한 모델과 헬기로 수송이 가능한 모델로 나뉘어서 도입을 고려 중인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한화에서 강력히 주장하는 K-21 장갑차의 차대에 천검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한 모델은 바로 수송기에 의해서 수송이 가능한 지원하기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105mm 경량형 자주포는 우리의 소형 전술 차량에 탑재되어서 헬기에 의해서 수송이 되기 위해서 개발되는 건데요. 문제는 헬기에 의해서 수송을 하는 방법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치누크 헬기 안에 탑재해서 운반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헬기 외부에 매달아서 수송하는 슬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5mm 경량형 자주포의 첫 번째 단점으로 바로 치누크 헬기의 내부에 탑재하지 못하고 외부에 매다는 슬링을 하는 방식으로 운반을 하는 것을 저는 들겠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우선 사용하는 플랫폼이 소형 전술 차량인데요. 분명 소형 전술 차량은 치누크 헬기의 내부에 탑재가 가능하게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그런데도 이 자주포는 슬링 위주로 개발을 하려 하고 있는데요. 역시 너무 긴 포신으로 인해서 헬기의 내부에 탑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 슬링은 왜 문제가 되느냐? 결론적으로 헬기가 슬링으로 외부에 무언가를 달고 수송을 하게 되면 헬기의 기동에 제약을 주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슬링 과정 중에 적의 공격을 받으면 회피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링은 결코 공중 강습 작전에는 적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저는 치누크 헬기의 내부에 탑재 가능한 지원화기를 더 선호하며 헬기의 내부에 탑재할 수 있는 지원화기로는 대표적으로 과거 개발되었던 70mm 다련장은 헬기의 내부에 탑재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 수송 문제에서는 105mm 경량형 자주포보다는 70mm 다련장이 더 좋다고 봅니다. 참고로 70mm 다련장은 다찌 차량이나 소형 전술 차량 등의 공격 헬기의 주력 무장으로 사용되는 70mm 하이드라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로켓 포드 등을 장착하는 무기로 분명 일시적인 화력으로는 이 70mm 다련장이 105mm 자주포보다 더 우수합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우선 사용되는 하이드라 로켓이 105mm 포탄에 비해서 비싸다는 게 문제이고, 그리고 헬기 수송으로 달 현장에 필요한 로켓을 충분히 지원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화력에는 분명 105mm 자주포가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분명 105mm 자주포가 헬기의 내부에 탑재 못하고 슬링만 가능하다는 건 크나큰 단점임에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 저는 이 105mm 자주포를 개발해서 시행하려는 작전 자체가 실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론은 이 자주포는 제2신속대응사단의 작전을 위해서 개발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FARP를 구축하고 FARP를 보호하기 위한 화력지원 수단으로 이 자주포가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럼 FARP란 무엇이냐? 전방무장 및 재급유 지점입니다. 그럼 이건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결론은 우리 제2신속대응사단은 북한 평양을 점령하기 위한 공수작전을 하는 부대인데요. 문제는 우리의 헬기들은 북한 평양까지 도달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항속거리는 도달 가능하지만 결론은 평양까지 날아간 후에 작전을 하고 다시 돌아올 정도로는 우리 헬기들의 항속거리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평양까지 직공을 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중간에 헬기들이 재보급을 받기 위한 재급유 지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FARP라고 하는 건데요. 문제는 FARP는 적지 한가운데 만들고 그걸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FARP는 넓은 사막지형이나 평야지형 같은 사방이 뚫려있는 지점에 만들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과거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사막 한가운데 만들었던 FARP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 땅에는 이 FARP를 만들 넓은 평야지대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2신속대응사단의 주요 작전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FARP를 보호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105mm 경량형 자주포는 이 FARP를 방어하기 위한 지원화력으로서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 작전이 실패할 것이라고 봅니다. 결론은 우리나라 지형에서는 결코 FARP 같은 걸 만들고 보호하지는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과거 프랑스와 베트남과의 전쟁 중에 프랑스가 베트남 지역 한가운데 만들었던 DMBMF입니다. 결론은 프랑스는 적지 한가운데 보급 거점을 만들어서 이 거점을 중심으로 작전을 하려고 DMBMF의 거점을 만들었지만 막대한 물량을 투입하고도 이곳을 방어하지 못해서 베트남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산악지형에서 아무리 잘 요새화된 기지를 구축한다고 해도 보급 등의 문제로 인해서 적지 한가운데 교두보를 만들고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DMBMF 전투가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우리의 제2신속대응사단이 하는 공수작전은 북한이 정상적일 때가 아닌 북한이 붕괴한 다음에 북한의 안정화 작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지만 아무리 북한이 붕괴된 다음에 하는 작전이라고 해도 평양을 방어하기 위한 수비군까지 붕괴되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FARP는 평양 방어부대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코 우리가 수비해 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우리가 북한 지역에 FARP를 만드는 작전 자체가 실패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105mm 자주포의 개발 필요성에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굳이 북한 지역에 FARP를 만들지 못한다고 해도 어차피 제2신속대응사단에 대한 화력지원 수단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는 105mm 자주포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화력지원 수단으로 굳이 105mm가 필요하냐는 의문을 또 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결론은 신속대응사단의 화력지원 수단은 105mm보다는 120mm 박격포가 더 운용하기도 편하고 수송도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박격포도 필요하지만 105mm 포도 필요한 것 아니냐 할 수 있는데요. 105mm 포와 120mm 박격포는 너무 많은 게 겹칩니다. 그래서 굳이 두 가지를 전부 보유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면 모든 면에서 120mm 박격포가 더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공중강습이라는 건 헬기라는 한정적인 지원 수단에 의해서 보급되는 한정적인 지원만을 받으면서 작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대에 105mm와 120mm를 전부 배치해서 보급 수요만 늘리고 보급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105mm의 필요성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주포의 성능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을 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뭐 다른 곳에서는 분당 발사 속도가 얼마니 그런 이야기를 할 건데요. 네, 우선은 그런 기본적인 재원을 알려드리자면요. 이 자주포는 결론은 KH-178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능은 KH-178과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사거리는 14.7km이고 로켓 추진탄을 사용하면 18km가 나오고요. 최대 발사 속도는 분당 10발, 그리고 지속 발사 속도는 분당 3발이고
1분 이내에 신속 사격이 가능하고 1분 이내에 사격 지점을 벗어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제원만 보면 현대적인 모습의 자주포의 성능을 전부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문제는 이 자주포는 시스템이 너무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주포 한 대 운용하는데 7명이 필요합니다. 사격 지휘에 4명, 그리고 포 조작에 3명에서 7명이 필요한데요. 참고로 105mm 견인포 한 문 운용하는데도 8명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105mm 자주포인 풍익 한 대를 운용하는데 4명이면 되는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 운용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주포 한 대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3대의 전술 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격 지휘 차량 한 대, 화포 차량 한 대, 거기에 탄약 운반 차량 한 대가 필요합니다. 물론 다른 자주포들도 다 사격 지휘 차량이 필요하고 탄약 운반차가 필요한데요. 문제는 그렇다고 해도 K9 자주포나 풍익 등에는 자체적으로 수십 발의 탄약이 탑재되어 있고 재보급을 위해서 필요한 것에 반해서 이 자주포는 경량화를 위해서 최소한의 긴급 탄약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약 운반 차량이 없으면 아예 임무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결론은 이 자주포 한 대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3대의 치누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코 효용성이 좋은 자주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주포의 도입을 찬성도 하지 않고 반대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제2신속대응사단에도 지원하기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는 도입을 찬성하지만 이거 말고도 그 대안은 얼마든지 많고 이 자주포보다 더 좋은 대안도 많다는 점에서는 제2신속대응사단에 지원하기로 이게 가장 좋냐는 물음에는 결코 이게 최선은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자주포의 도입을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도입한다면 최대한 자동화와 경량화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주포는 사격지휘 차량이 5.7톤, 그리고 화포 차량이 7톤의 탄약 운반 차량이 7톤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치누크가 수송할 수 있는 최대 중량이 7톤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톤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건데요. 문제는 저는 경량화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경량화를 해서 화포 차량이 최소한 한 번에 전투를 치를 정도의 탄약은 자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주포를 운용하기 위한 병력도 지금의 7명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에 운용 인원도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헬기에 의해서 운반되는 화기입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경량화와 자동화를 해서 헬기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5mm 자주포 한 대 운용하기 위해서 세대의 치누크를 사용한다는 건 너무 낭비 요소가 큽니다. 그리고 과연 그럴 가치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는 없고요. 그렇기에 시스템의 경량화 그리고 자동화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자주포 말고도 너무 많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력 지원 드론 같은 아주 많은 대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도입해야 하느냐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는 없네요. 아마 다른 유튜버들은 우리나라가 소형 전술 차량에 탑재하는 105mm 자주포를 도입한다더라. 그리고 그 자주포의 성능이 대단하다더라는 이야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이런 문제점을 들으니 좀 생각이 복잡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무기 한 가지를 도입하는 건 결코 쉬운 것도 아니고 장점만 가진 무기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무언가 새로운 무기를 접했을 때는 너무 지엽적인 사고로 그 무기의 장점만을 볼 게 아니라 항상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과연 이 무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